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서문. 1962년 7월 뉴욕 타임스의 머리 기사는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올여름 침묵의 봄이 상당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요커에 몇 차례 연재한 후 그해 9월 침묵의 봄을 단행본으로 묶어내기 전까지 레이첼 카슨의 경고는 화학 살충제의 사용, 과학의 책임, 기술 진보의 한계에 관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 출간 18개월 후인 1964년 봄, 카슨이 56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녀는 DDT의 미국 내 제조 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운동을 이끌어냈다. 카슨의 저작은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 변화를 불러오고 환경 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침묵의 봄이 맞이한 당시의 문화적 기상도를 기억하기란, 또 의지 확고한 지은이에게 퍼부은 분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환경오염을 초래한 화학살충제의 오용으로 우리 자신이 서서히 독극물에 중독되고 있다는 카슨의 주장은 오늘날에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1962년 침묵의 봄이 출간될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 카슨은 새로운 부가 등장하고 사회적 순종이 강조되던 시기에 이 글을 썼다. 냉전으로 인해 의심과 불관용이 극도에 이른 시대였다. 화학산업은 전후 기술 발전의 최대 수혜자였고 국가의 부를 이끈 중요한 견인차 중 하나였다. DDT는 농업에서 각종 해충을 박멸했고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을 막아주었다. 핵폭탄이 미국의 군사적 주적을 완전히 경멸했듯이 살충제는 인간과 자연 사이 힘의 균형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빳빳하게 풀먹인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화학자들은 신에 필적하는 지혜를 가졌으리라 대중은 기대했으며 또 확신했다. 화학자들의 연구는 대단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졌다. 전후 미국 사회에서 과학은 신이었고 또 그 과학은 남성 위주의 영역이었다. 카슨은 과학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거둔 적 없는 아웃사이더였다. 먼저 그녀는 여성이었고 그녀가 선택한 생물학은 핵의 시대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분야였다. 그녀의 경력은 기존 관습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다. 특정 학회에 가입하지 않았고 특정 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몇몇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일반 대중을 위해 글을 썼다. 그런 독립심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봤다. 하지만 침묵의 봄이 출간될 무렵 아웃사이더이던 카슨의 상태는 확실한 이점으로 작용했다. 과학계는 그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레이첼 카슨은 자연학습운동의 적극적인 동조자이던 어머니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하게 지냈다. 어린 시절 카슨은 펜실베이니아주 스프링데일에 오염되지 않은 엘레게니 강 뚝에서 놀곤 했다. 피츠버그 북쪽에 자리한 이 지역의 야생동물과 식물을 관찰했는데 특히 새들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가난과 불운한 가정사를 겪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외롭지만은 않았다. 독서를 좋아했고 10살 때 어린이 문학 잡지에 처음 글을 발표할 만큼 글쓰기에도 재능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에 입학할 무렵 그녀는 영국 낭만주의 문학을 폭넓게 읽으며 자기만의 미션, 자기만의 놀라운 비전을 닦아나갔다. 에너지 넘치는 여성 동물학 교수는 영문학보다는 생물학을 전공하도록 카슨을 이끌었고 지적 지평을 넓혀주었다. 그 과정에서 카슨은 과학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무언가 글감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과학 분야에 몸담기로 결정했지만 1930년대 여성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장학금을 받아 우주올 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동안
그녀는 바다와 사랑에 빠져 여성 연구자가 얼마 되지 않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외롭게 해양 생물학을 공부했다. 1932년 동물학 석사학위를 마친 그녀에게는 도움을 줄 멘토도 공부를 계속할 충분한 돈도 없었다.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연구실 조수로 일하면서 운 좋게도 실험 유전학 분야에서 몇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과학 분야에 취직할 기회가 줄어들자 그녀는 볼티모어 선의 채서 피크만의 자연에 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카스는 과학과 글쓰기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두 가지 모두에 재능이 있음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카스는 지구의 기나긴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 지구 역사의 패턴과 리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양, 진화하는 생명체, 다양한 생명 요소의 교차와 연결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생태계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았던 그녀의 생태학이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이미 생태학자였다. 엘레게니 언덕을 헤집고 다니던 어린 시절, 그곳에서 발견한 조개 화석으로 인해 한때 이 일대를 뒤덮었던 바다 생명체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뱀장어 수조의 염도 변화를 실험하면서 대륙과 이어진 강에서 사르가서 해로 이주해온 고대 어류의 생활사 연구에도 열심이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바다를 이해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첫 번째 책 해풍 아래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책에서는 오래된 본능, 조류의 변화, 모이찾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움직이는 지극히 평범한 바다새와 세발가락 도요새가 등장해 파타고니아에서부터 북극권으로 긴 여행을 떠난다. 시작부터 카스는 스스로 다른 생명체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런 관심사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카스는 인생의 주요 시기에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사춘기 무렵 당시 미국 철강과 제철 산업의 수도이던 피츠버그의 산업혁명의 두 번째 흐름이 몰아닥쳤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거대한 두 전기공장 사이에 자리한 작은 마을 스프링데일은 서서히 어두운 폐허로 변해갔고 대기는 화학가스 배출로 더럽혀졌으며 강은 공장 폐수로 오염되었다. 카스는 이런 현실에서 도망갈 수 없었다. 기업체들은 자신의 고향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화학산업을 통한 발전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과학기술이 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믿게 되었다. 1936년 카스는 볼티모어의 어업국에서 해양 생태계에 관한 시간제 라디오 작가로 일하게 되었다. 또 저녁에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산업 폐기물로 오염된 체서피크만 굴 양식장에 관한 기사를 선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녀는 기사에서 굴 양식과 채취 방법의 변화, 폐기물의 해안 투기 규제 등을 강조했다. 기사에 R.L. 카슨이라고 서명했는데 독자들이 필자를 남자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1년 후 카스는 어업국의 해양생물학자가 되었다. 당시 여성학자는 2명뿐이었고 1939년에 미국 어류 야생동물국이 된 이 기관에서 서서히 승진을 계속해왔다. 문학적 재능을 널리 인정받아 다른 과학자들의 현장 보고서를 편집하는 일도 맡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지식을 넓히고 자연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과학 정책의 입안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1949년까지 카스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장으로서 미국 야생생물의 피난 시스템에 관한 일련의 글을 쓰고 최신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한 여러 부서의 합동학회에도 참석했다. 정부 부처를 위해 일하다 보니 글 쓰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해양학 관련 최근 연구를 정리하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마침내 그 끈기가 보상을 받았다. 1951년 뉴요커에 우리 주변의 바다를 발표한 뒤 그녀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 책은 내셔널 북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포함해 많은 상을 받았다. 카스는 과학적 전문성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쌓은 업적은 물론 시적이고 아름다운 글로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우리 주변의 바다에 이어 발표한 바다의 가장자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카스는 미국 최고의 과학 전문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연계를 해석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작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세계 독자들은 복잡한 과학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그녀의 글과 바다 생명에 대한 관심, 자연의 경이에 대한 사랑에서 위로를 받았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수수께끼가 되어 버린 세계에 관해 그녀는 믿을 만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였다. 카스는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할 때면 늘 새롭게 등장한 불길한 징조에 관심을 표명했다. 제 힘에 취해서 인류는 제 자신은 물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실험으로 한 발씩 더 나아가고 있다. 그녀는 과학기술이 인류의 도덕적 책임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걱정했다. 1945년 카스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새로운 합성 화학 물질인 DDT와 다른 제초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놀라운 증거를 소개했다. 1957년에는 앞으로 화학 물질들이 지구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했다. 유독성 화학 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미암은 환경오염은 오만의 결과이자 무지와 탐욕의 산물이라고 믿었고 이를 정확히 증명할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과학과 기술의 산물은 전체 생명계의 안정과 이익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저 침묵하고 있다면 나에게 평화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 내일을 위한 우화. 미국 대륙 한가운데쯤 모든 생물체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은 곡식이 자라는 밭과 풍요로운 농장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봄이면 과수원의 푸른 밭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되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소나무를 배경으로 불타듯 단풍이 든 참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가 너울거렸다.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안개가 내린 언덕 위에는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조용히 밭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사슴의 모습도 때때로 눈에 띄었다. 길가에는 월개수, 인동나무, 오리나무, 양치식물, 그리고 들꽃이 연중 그 자태를 뽐내며 지나는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나무 열매와 씨앗을 먹고 사는 수많은 새가 눈밭에 내려앉는 겨울철에도 길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일대는 풍부하고 다양한 새들로 유명했는데 봄, 가을에는 이동길을 맞은 철새 무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가까운 시냇가로 향했다. 이 하천은 산에서 내려온 차갑고 맑은 물이 넘쳐 흘렀고 송어가 알을 낳는 그늘진 웅덩이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최초의 이주자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헛간을 세운 이후 이런 풍경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병이 이 지역을 뒤덮어 버리더니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악한 마술의 주문이 마을을 덮친 듯했다. 닭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 소떼와 양떼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마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했다. 농부들의 가족도 알아누웠다. 병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을 의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곳곳에서 보고되었다. 이는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어서
잘 놀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 만에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집박이,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 등 여러 새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암탉이 알을 품던 농장에서는 그 알을 깨고 튀어나오는 병아리를 찾을 수 없었다. 농부들은 더 이상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했다. 새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이 너무 작아서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지만 꽃 사이를 윙윙거리며 옮겨다니는 꿀벌을 볼 수 없으니 가루바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멋진 풍경을 자랑하던 길가는 마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듯 시들어가는 갈색 이파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생물이란 생물은 모두 떠나버린 듯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냇물마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찾아오는 낚시꾼도 없었다. 처마 밑으로 흐르는 도랑과 지붕널 사이에는 군데군데 흰 알갱이가 남아있었다. 몇 주 전 마치 눈처럼 지붕과 잔디밭, 밭과 시냇물에 뿌려진 가루였다. 이렇듯 세상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 땅의 새로운 생명 탄생을 가로막은 것은 사악한 마술도 악독한 적의 공격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었다. 이런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세계 곳곳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엄청난 재앙을 한꺼번에 겪는 마을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재앙은 어디에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의 마을에서 이미 비슷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마을에서 활기 넘치는 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